자, 차세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징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요즘 뭐 통일교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이슈가 막 쏟아지고 예.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어요. 예. 절대 불가다 했는데 전격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냥 전재수라든지 임종성이라든지 일부 이런 민주당 인사한테 쏠려 있는 저는 시선들을 조금 회피하고 분산해서 판을 키우는 그런 좀 작전이 오히려 유효하지 않냐. 그리고 판을 키우면 그 판 안에 들어갈 물고기들이 네. 누가 더 많을까 이걸 아마 명백히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국민의 힘이 걸려들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교로부터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조금 퍼지는 그런 전형적인 저는 물타기는 아닌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더 빨리 발의해가지고 네. 특검법을 그러면서 어쨌든 양쪽이 절대로 이거를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뭐 그렇죠.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대로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을 좀 알박기처럼 쳐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국민의힘 생각 그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는 윤용호의 입에서 누가 나오냐. 윤용호가 작성했다는 그 5,000페이지 보고서에 누가 들어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다른 거는 저는 이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별 의원들한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아마 할 거고요. 그 개별 의원들이 받은 대가와 플러스 정당 전체에 어떤 이익을 줬냐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가 확대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일단 그 당원을 입당시키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 전체의 어떤 운명 그래서 정당 해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방식이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저는 특검 이 방식이 그나마 뭐 낫다. 그리고 이 특검은 저는 뭐 지금 종합특검도 가지 않습니까? 다른 네네. 특검들도 저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종교가 좀 정치에 개입하는 이 잘못된 좀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적인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걸 통한 일반적인 수사로는 좀 힘들었고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는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네. 뭐 경선이나 이런데 뭔가를 이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좀 불가능할 것 못하게 같아요. 하고 저는 이번 참에 좀 다른 종교 영역까지도 터치할 수 있으면 좀 터치를 해서 종교 전반의 어떤 정교 분리의 문제 이걸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특검 추천권을 두고 굉장히 좀 논란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특검을 법제처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픽하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못 믿겠다. 여야 1명씩 특검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픽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본인에게 좀 유리한 사람이 그래도 특별검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법제처가 아마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법제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쪽이니까 그렇죠. 아마 분리할 거고. 법원 행정처장이 하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국민의힘은. 네네. 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특검의 추천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각 한 명씩 하는 게 맞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게 일반적이긴 하죠. 네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렇게 가면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 행정처로 딱 지목하는 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저는 본 사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교 특검 쉽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수사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검의 규모나 기간 이런 것들이야 크게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누구까지 특히 하느냐.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 것들을 갖고 저는 엄청나게 싸우다가 아마 도로목 될 가능성. 그래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겠죠. 누가 더 책임이 있냐. 그러니까 양당이 이렇게 서로 특검하자고 네. 내가 이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것 자체가 앞으로 이 특검이 이렇게 순탄하게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아 봅니다. 그래요? 순탄하지 않을 예, 거다. 아마도 네.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좀 압박을 해야 양당이 조금 어느 정도 합의하면서 특검을 성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참 쉽지 않네요, 진짜. 네. 진짜 네. 정치가 어려운 거죠. 네. 예. 이게 6.3 지선까지 공동 전선을 형성할까요? 국민의힘 기획신당은 제가 볼 때는 6.3 지선까지 가고도 남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그 공동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통일교 특검 문제는 공동정선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기획신당의 어떤 지원 사격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게 막 지방선거까지 가가지고 정당 간의 어떤 협력, 선거연합 이런 것까지 나가려면은 그 중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한동훈 체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낼지 이런 네.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통일교의 어떤 협력 관계가 바로 통일교 특검 협력 관계가 바로 지방선거의 협력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예. 공천권을 포기하든지 그렇죠. 그거 어떤 되게 큰 지역구는 문제죠. 뭐 이렇게 주고 어떤 지역구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크기와 개혁신당의 크기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산이라 PK 선거가 박빙으로 간다. 그랬을 때 PK 지역에서 한 5%에서 8%포인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획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해방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근데 보겠죠. 지금도 지선을 위해서 은근히 뛰고 있는 분들 엄청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예. 계속 다음 말씀-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고 2차 종합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14개 혐의를 최장 170일간 수사하겠다는 건데 보다 확실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지요? 저는 2차 종합특검도 아마 다 못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차 특검에서 우리가 봤던 3개 특검이 수사를 잘한다고는 했지만은 남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대로 사실 터치하고 건드린 건 없다. 핵심적인 제가 볼 때 주요 어떤 혐의 이런 것들만 벗겨내지 그 혐의로부터 갈라진 가지들은 전혀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170일 하면 거의 6개월 정도 조금 모자라는데 예. 그 기간에 저는 할 수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때 가서 아마 3차 종합특검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특검 끝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면 이전에 검찰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국가수사본부나 아니면 중수부나 뭐 이런 데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 싹 다 바뀌어가지고 또 새로 뭐 만든다라고 하다가 그렇죠. 그것도 일정 보내다 보면 진짜 수사 제대로 저는 그 될수 있을까? 준비하는데 한 또 뭐 한 달 정도 걸려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결국 120, 30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제 최종안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요거 빼고 저기서 저거 빼고 예. 어쨌든 급하게 갔는데 최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저는 많이 위해서 줄었다고 봅니다. 많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새로운 법이니까 위헌 소지보다도 약간 논쟁의 여지들이 좀 있고 위헌 소지 있는 거는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했으니까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 원칙은 사실 어긴 게 아니니까 위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법부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이거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건의 성격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성격에 맞게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이게 맞냐. 이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자표를 찍고 하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위헌 소지는 약간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일부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은 아마 기권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논란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근데 판사회의한테 모든 서울고법의 판사회의한테 넘기는 예, 넘겨온 판사회의는 단순한 그냥 의견 듣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 그게 명확한 의결 권한을 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결 권한을 주는 게 온당한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논란이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째 그렇죠. 보셨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안 맞죠. 예.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진짜 그냥 의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까지 나섰다는 거는 장동혁 체제가 갖고 있는 전 취약성을 좀 드러낸 거다. 장동혁 체제가 만약에 취약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밑에 선에서 다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취약하고 그래서 절실한 거죠. 그런 절실함을 저는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이제 부산 얘기를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수사 관련해서 최초에 입건됐던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보다 현 의원이어서 그럴까요? 제일 먼저 소환을 했어요. 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불러냈을 가능성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재수 의원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사실 이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7년이고 네. 뇌물죄는 10년이거든요. 3천만 원 넘어가요. 7년이면 2025년 12월 30일 되면 땅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간적인 압박이 저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게 늦어가지고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면 되게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의식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어서 부산지선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일정 부분 확인됐습니다.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3일과 14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응답률 5.5%에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전재수 전 의원 26.7%, 박형준 시장 24.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의혹 제기에도 대려 존재감이 좀 강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쯤에서 재선시장 정도가 있으면 저는 재선시장이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쯤에서. 그만큼 저는 전재수 장관의 어떤 존재감도 크긴 하지만 저는 그만큼 박형준 시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누적돼 있는 그런 어떤 표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뭐 이 조사 외에도 또 다른 조사에서도 그렇게 좀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의혹이 전재수 장관한테 정치적인 타격을 현재로서는 강하게 입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언급된 게 한 가지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어제 해수부 부산이전 맞아서 부산의 첫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이 공석인 해수부 장관직을 후임 장관도 부산 지역 인사를 기용하겠다 이런 뜻을 대통령이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다음 장관은 누가 될까? 저는 요래 가지고 이제 또 호사가들의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예.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 정도 할 수 있는 부산 인사를 찾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뭐 생각할 때는 변성환 지금 뭐 부산시당 위원장 정도 더불어민주당. 생각할 수 있겠고 저는 또 한편에서 김연중 전 장관 물론 정계를 김연중 은퇴했지만 장. 정계를 은퇴했지만 다시 돌아서 해수부 장관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임기택입니까? 임기택 전 그 IMO 사무총장 하셨던 네네. 분하고 그다음에 남기춘 전 그 BPA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예, 사장하셨던 분 네네. 그런 분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에서 아마 주목하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해수부 장관을 그냥 일반적인 관료 출신이나 아니면 공기업 출신 뭐 공공기관 출신을 앉히는 것보다는 저는 정치인을 안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사실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는 정치인 출신의 아마 장관을 좀 앉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또 그렇다면 이제 박재호 의원
같은 박지원 전 경우에는 의원. 지금 현재 전재수 장관이 만약 낙마하게 되면 그걸 이을 후보군에 들어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 전재수 장관이 괜찮다 싶으면 박지원 의원을 이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통일교 이게 나와가지고 네. 또 이제 정치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지 알 수 당시 없죠. 의원을 했던 이전에 예. 의원했던 분들은 그러면서도 물론 그 리스크가 있긴 있죠. 윤영호 씨의 입을 계속 보고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정치인 출신도 이렇게 딱하니 당신 해수부 장관 한번 해보시오 청론합시다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정치인 출신은 그런 특히 의원 출신은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게 확실하죠. 네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긴 하지만 아마 고해성사를 받고 뭐 정말 고해성사를 받겠죠. 고해성사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전혀 관련 무슨 없다. 정치권에서 고해성사를 해? 아니 그 진실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의 정치적 저는 뭐 신인은 각서를 지켜야죠. 써요? 뭐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게 봅니다. 뭐- 제가 소설을 쓰자면 예. 교수님. 물론 정치란 건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저 같으면 신의를 지키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 아니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또 이렇게 될까봐 혹시라도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정말 전국이 그러면 저는 엄청난 타격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에 이제 해수부의 그 개청식 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더 기운이 확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관료 출신이나 이미 검증 완성된 네. 그런 분들을 하겠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저는 것 같아요. 그 김영준 전 장관을 다시 불러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주 짧게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그 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선거까지는 대행 체제로 가고 네. 대행한테 힘 많이 실어주고 그것도 방법이죠. 업무 보고 막 계속 시키고. 그렇죠. 지금 현재 차관도 네, 상당한 정도 저는 잘하니까, 후보군에 예.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받은 뒤에 실제로 160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파장이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해명했는데 어째 저는 보셨습니까? 숙박료 반환한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예, 이건 예. 그럴 숙박료를- 의도와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 예, 이런 예.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이럴 사안까지 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상당한 부분 저는 원내대표 리더십에 생채기를 내는 부분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 좀 그런 종류의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네. 굉장히 강직한 분이어서 이게 뭐 국정 과제들을 굉장히 좀 뚝심 있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분이 점점 갈수록 이런 행동을 했다고? 네. 뚝심이 아니라 이게 반대 우리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 김병기 원내대표 정도 되면 조금 중간 정도에서 잘 봉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일 예. 거라고 봐서 아마 했고 왜냐하면 또 원내대표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강성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당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을 선택했는데 이분이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저는 원내대표 리더십은 상당히 좀 낮은 단계다.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원내대표의 지도부를 조금 원내 지도부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누군가를 고민을 좀 할 굉장히 필요는 있다고 돕고 봅니다. 당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본인 자신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불거지면은 진짜 힘들죠. 저는 이 정도 네. 되면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저는 그걸 조금 고민을 거치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 구형했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로 1년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구형이 됐다라고 네네. 봅니다. 그런데 구형을 5년 정도 때리면 이제 뭐 한 두 번 거치면 3년으로 낮아졌다가 집행유예 5년 보통 3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게 작동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예. 이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3년 실형 때리고 그다음에 5년 집행유예로 불려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느낀다면 예. 5년밖에? 라는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재판부에서도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감안해. 근데 이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정치인이 아니고 네. 그죠. 그런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당선된 뭐 그런 그 특혜를 부린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어서 조금 구형을 많이 때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종합특검 2차 특검에 들어간다면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되면 굉장히 그렇죠.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특검에 종합특검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아마 제목으로 다시 기소돼서 아마 재판받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엮어 있고요. 부산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제공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엮여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중형 구형이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특히 네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좀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얼마만큼 관련된 구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네네. 전체적으로 구형의 어떤 그런 판결물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련은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 구형량 가지고는 조금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선고판이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일단 이분 다 터졌는데 네. 이제 이 판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요동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은 지금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아이고. 예. 민주당은 너무 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예. 정권 창출에 그리고 역할을 또 하다 우리 보니까 부산 출신이신 또 그 민주당 또 최고위원 도전하는 우리 또 한 예, 분이 그분이 또 있는데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죠. 아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을 때는 서로 뭐 이 좋은 말만 하고 끝났는데 예. 그 내부적으로 최고위원은 뭐 친명, 친청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고 그게 또 호사가들에 올라가는데 네. 뭐 진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뭐 어떤 정치 체제 안에서는 권력의 어떤 투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네네. 민주당도 지금 현재 권력 투쟁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그것들이 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정 친명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당대표 중심의 어떤 기류와 대통령 중심의 기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 저는 그렇게 뭐 정치학자로서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미 있다. 지선을 대비한 교통 왜냐하면 정리가 공천권을 지금 행사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5년은 짧다라는 말로 조금 시끌시끌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5년이 짧다가 뭐 예. 지금 있는 이재명 대통령 뭐 그 개헌해 가지고 더 가야 된다 이런 말로 읽히고 그런 거는 완전히 난센스라고 봅니다. 5년이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는 개혁의 과제들이나 혹은 내란 극복이나 이런 과정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좀 대한민국을 리셋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읽거나 아니면 5년이 짧으니까 내가 한번 더 해볼게.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저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5년 짧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니까 뭐야 개헌이야? 그렇죠. 약간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뭐 개헌이야 뭐 여야가 다 원하는 거 국민이 다 원하는 거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저는 그걸 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야, 개헌이 이제 뭐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개헌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개헌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개헌이 된다. 그거는 저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왜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거기 아마 개헌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 그 개헌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국회의원 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둘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제와 그러니까 네. 뭐 총선은 국회의원 임기는 건드리지 않겠다.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 나와는 무관하게 다음 대통령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수도 문제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전 충남 통합되고 그렇죠. 부산 경남도 뭐 부산 그렇죠. 뭐 시장이랑 경남지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개헌 정도는 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심판을 왜 받으려고 부담을 왜 국회의원들 질까? 그게 자체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네. 그 부담을 안고 총선에서 갈까 이 부분하고 저는 개헌의 시점이 또 통선이 되는 게 적절하냐? 왜냐하면 저는 지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총선은 왜냐하면 이게 뭐 개헌에 이제 정확하게 다음 대통령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지선에서 하고 지선하고 대선을 같이 가고 총선을 중간 평가 정도 수준으로 해서 4년 임기를 맞추는 게 적절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총선은 조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이미 않을까. 개헌에 네. 그 시기를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말씀으로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12월이에요. 1월부터 자 이렇게 좋은 안이 있으니까 개헌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같이 합니다. 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저는 다음 지선 정도에 아마 거의 그만두실 때 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힘을 받겠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자꾸. 근데 저는 뭔가 민주당 놓치는 것 입장에서는 같아서. 2030년에 정권 재창출을 8년간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네네. 오늘 들었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